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파리의 거리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카페의 은은한 불빛 아래 기억과 예술, 그리고 절망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둘을 화폐로 바꾸는 끔찍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작품의 제목은 로알드 달의 피부입니다. 아름다움, 기억, 그리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파리의 조용한 웅얼거림과 잊혀진 남자, 그리고 피부 바로 아래에 숨은 비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피부, 로알드 달. 그해 1946년 겨울은 아주 길었다. 4월이 되어도 도시의 가로를 따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으며 머리 위로는 눈을 실은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드리올리라는 이름의 노인은 괴로운 듯 발을 질질 끌며 리볼리 거리에 보도를 걸었다. 춥고 곤공한 모습이었다. 더럽고 검은 외투에 덮인 등은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치켜 세운 목깃 위로 눈과 머리 윗부분만 드러났다. 카페의 문이 열리고 닭 굽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자 명치께에서 고통과 다를 바 없는 갈망이 꿈틀거렸다. 그는 계속 걸었다. 관심도 없으면서 진열장 안의 물건들, 향수, 실크 넥타이와 셔츠, 다이아몬드, 도자기, 골동품 가구, 멋지게 장정한 책을 흘끔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화랑이 나타났다. 그는 화랑을 좋아했다. 이 화랑은 진열장에 단 한 점의 유화만 전시해 놓고 있었다.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림을 보다가 몸을 돌려 다시 발을 떼어 놓으려 했다. 순간 노인은 멈칫하더니 다시 뒤를 돌아다보았다. 뭔가가 석연치 않았다. 기억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먼 과거의 언젠가 어디선가 보았던 것에 대한 기억. 노인은 다시 그림을 보았다. 풍경화였다. 밀집한 나무들이 엄청난 바람을 맞은 듯 한쪽으로 확 기울여 있었다. 하늘은 사방에서 소용돌이를 치며 비비 꼬이고 있었고, 액자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샤임 수틴 1894년 1943년. 들이올리는 물끄러미 그림을 바라보았다. 왠지 그림이 낯익었다. 미친놈이 그린 것 같군. 들이올리는 생각했다. 아주 괴상망측한 그림이야. 하지만 마음에 들어. 샤임 수틴이라. 수틴. 이런. 갑자기 그는 소리를 질렀다. 꼬맹이 갈무크인. 바로 그 녀석이로군. 꼬맹이 갈무크인의 그림이 파리의 가장 좋은 가게에 걸려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노인은 얼굴을 진열장에 바짝 들이댔다. 그 청년이 기억났다. 그래, 그 아이를 아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 하지만 언제더라? 언제였더라?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더라? 20년? 아니, 30년일 거야. 가만. 그래, 전쟁 전에였지. 첫 번째 전쟁. 그니까 1913년. 맞아. 이 수틴, 그 못생긴 꼬맹이 갈무크인.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다는 것 말고는 도무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좋아했던, 아니, 거의 사랑했던 그 뚱뚱하고 우울한 녀석. 그리고 그 아이의 그림 실력.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되살아났다. 거리를 따라 줄지어 있는 쓰레기통, 썩는 냄새, 쓰레기 위를 살며시 걸어다니는 갈색 고양이, 그리고 여자, 문간에 앉아 거리에 깔아놓은 자갈 위에 발을 얹고 있던
눈물 많고 뚱뚱한 여자들. 어느 거리더라? 그 아이가 살던 곳이? 시테 발기에르. 그래, 거기야. 노인은 고개를 몇 번 끄덕거렸다. 이름이 기억나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의자가 달랑 하나뿐인 화실. 그 아이가 쓰러져 자던 더러운 빨간 소파. 술로 흥청대던 파티. 싸구려 백포도주. 격한 말다툼. 제 그림을 바라보던 아이의 늘 슬프고 침울한 얼굴. 이상한 일이야. 드리올리는 생각했다. 지금도 이렇게 금방 기억이 나다니. 사소한 사실 하나가 떠오르면서 바로 다른 사실들을 데려오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 문신을 둘러싼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래,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었어. 어떻게 시작되었더라? 아, 그래. 내가 어느 날 돈을 잔뜩 벌었지. 그거였어. 그래서 포도주를 왕창 샀지. 이제 그의 눈에는 겨드랑이에 술병이 여러 개 드는 봉투를 끼고 화실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한 청년은 이젤 앞에 앉아 있었고 드리올리의 아내는 방 한가운데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에는 축하를 하자고. 축하를 하는 거야. 우리 셋이서. 뭘 축하하죠? 청년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묻더니 말을 이었다. 부인을 나한테 넘겨주기로 결정이라도 했나요? 아니, 오늘 내가 큰 돈을 번 것을 축하하자는 거지. 나는 한 푼도 못 벌었는데요. 그것도 축하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좋지. 드리올리는 탁자 옆에 서서 봉투를 풀었다. 피곤했기 때문에 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다. 하루에 손님 9명이면 굉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눈은 지독하게 혹사를 해야 했다. 하루에 9명씩이나 문신을 해본 적은 없었다. 술 취한 병사 9명. 그래도 좋았던 것은 그들 가운데 무려 7명이 현금을 내고 갔다는 사실이었다. 덕분에 그는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눈은 심하게 시달렸다. 드리올리의 눈은 피로 때문에 반쯤 감기고 흰자 위에는 빨간 줄들이 그어져 있었다. 두 눈알 뒤편으로 2, 3cm 정도 되는 곳에는 심하지는 않지만 통증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저녁이었고 그는 돼지처럼 부유했다. 봉투에는 병이 3개 들어 있었다. 한 병은 아내의 것, 한 병은 친구의 것, 한 병은 자기 것이었다. 그는 병따개를 찾아와 코르크 마개를 뽑았다. 코르크가 빠질 때마다 퐁 하고 소리가 났다. 청년은 붓을 내려놓았다. 젠장! 이 판에 어떻게 일을 하겠어? 아내가 방을 가로질러 오더니 그림을 보았다. 드리올리도 다가왔다. 한 손은 병을 잡고 다른 손은 잔을 쥐고 있었다. 안 돼! 청년이 갑자기 발끈하며 소리치더니 덧붙였다. 제발! 안 돼! 청년은 캔버스를 이젤에서 낚아채 벽에 돌려 세워놓았다. 그러나 드리올리는 이미 보았다. 마음에 드는데? 형편없어요. 훌륭해. 자네가 그린 다른 모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해. 나는 모두 마음에 들어. 청년이 얼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문제는 저것으로는 피나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훌륭해. 드리올리는 엷은 노란색 포도주가 가득한 잔을 건네며 말을 이었다. 마셔. 마시면 행복해질 거야. 이 아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 더 우울해 보이는 얼굴은 본 적이 없어. 그는 생각했다. 그는 한 7달 전 어느 카페에서 청년을 처음 보았다. 청년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청년이 꼭 러시아인 아니면 아시아 출신처럼 보였기 때문에 드리올리는 청년의 탁자에 앉으며 말을 걸었다. 러시아 사람인가? 네. 러시아 어디? 민스크요. 드리올리는 벌떡 일어나 그를 끌어안으며 자기도 그 도시 출신이라고 소리쳤다. 사실 민스크는 아니고 거기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청년이 말했다. 어디인데?
스밀로비치요. 민스크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이죠. 스밀로비치. 드리올리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다시 끌어안았다. 드리올리가 말을 이었다. 어렸을 때 거기까지 몇 번 걸어갔다 왔지. 드리올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다정한 눈으로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드리올리가 입을 뗐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서부 러시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군. 타타르 사람 같아. 아니면 칼무크나. 그래, 자네는 꼭 칼무크 사람 같아 보여. 드리올리는 화실에 서서 포도주 잔을 단숨에 목 안으로 털어넣는 청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래, 정말로 칼무크인 얼굴이야. 넓은 얼굴에 높은 광대뼈, 넓적하고 뭉툭한 코, 귀가 뾰족 튀어나왔기 때문에 넓은 얼굴이 더욱 강조되어 보였다. 눈은 가늘고 머리는 검고 입술은 두툼하니 침울해 보이는 것이 영락없는 칼무크인이었다. 그러나 손은 언제 보아도 놀라웠다. 마치 귀부인의 손처럼 작고 하얀 데다가 손가락도 아주 가늘었다. 더 주세요. 이왕 축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청년이 말했다. 드리올리는 포도주를 따르고 나서 의자에 앉았다. 청년은 낡은 소파에 드리올리의 아내와 함께 앉았다. 3개의 포도주병은 그들 사이에 바닥에 있었다. 드리올리가 말했다. 오늘 밤에는 양껏 마셔보자고. 내가 특별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지금 나가서 더 사다 놓는 게 좋을 것 같군. 몇 병이나 더 살까? 한 6병이요. 한 사람당 2병씩. 청년이 대답했다. 좋아, 지금 나가서 사오지. 함께 가죠.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카페에 가서 100포도주를 6병 샀다. 화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술병을 바닥에 2줄로 늘어놓았다. 드리올리가 병따개를 가져와 코르크 마개를 땄다. 6병 다 따놓았다. 그들은 다시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큰 부자나 이런 식으로 축하를 할 수 있을 거야. 드리올리가 말했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시? 청년이 말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조시? 좋아. 드리올리와 헤어지고 나랑 결혼할래요? 싫어. 아름다운 포도주야. 이런 걸 마시는 것은 특권이야. 드리올리가 말했다. 그들은 천천히 차근차근 취해갔다. 일상적인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기도 했다. 진지함을 유지해야 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해야 했다. 포도주도 찬양해야 했다. 느린 속도도 중요했다. 그래야 이행의 달콤한 3단계를 충분히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드리올리에게는 특히 몸이 둥둥 뜨면서 2발이 자신의 몸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중요했다. 이 단계가 최고였다. 밑에 2발을 내려다보면 너무 멀리 있어. 도대체 저 2발이 어떤 미친놈 것인가? 왜 저렇게 멀리 저런 식으로 바닥에 내다버렸을까 궁금하곤 했다. 한참 후 그는 일어서서 불을 켰다. 그는 2발이 자신을 따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닥을 딛는 감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허공을 걷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이윽고 그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벽에 몇 겹으로 기대놓은 그림들을 슬쩍슬쩍 살펴보곤 했다. 마침내 드리올리가 입을 열었다. 이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는 방을 가로질러 소파 앞에 와서 섰다. 몸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봐, 꼬맹이 갈무크인. 뭔데요?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듣고 있나? 조씨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내 얘기도 좀 들어줘. 자네는 내 친구야. 민스크 출신의 못생긴 꼬맹이 갈무크인이지. 내가 보기에 자네는 위대한 화가야. 해서 나는 자네 그림을 가지고 싶네. 예쁜 그림을. 다 가지세요.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가세요. 하지만 아저씨 부인하고 얘기할 때는 방해하지 마세요. 아니야. 자, 내 얘기를 들어봐. 나는 늘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영원히.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나와 함께 있는 자네가 그린 그림 말이야. 들이올리는 손을 뻗어 청년의 무릎을 흔들며 덧붙였다. 자, 내 말 좀 들어줘. 저희 얘기 좀 들어줘. 젊은 여자가 거들었다. 이렇게 하자는 거야. 내 피부에, 내 등에 그림을 그려. 그러고 나서 자네가 그린 것 위에 문신을 새겨주면 돼. 그럼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문신 새기는 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아주 쉬워. 애들도 할 수 있어. 난 애가 아닙니다. 꼭 좀 해줘. 완전히 미쳤군요. 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화가는 포도주 때문에 번들번들해진 상대의 눈을 바라보았다. 검은 눈동자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청년이 말을 이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요? 쉽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문신을 하자는 거야. 2분이면 배울 수 있어. 말도 안 돼요.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 청년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들이올리는 문신이라면 첫손 꼽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달만 해도 어느 남자의 배 전체에 온통 꽃으로만 이루어진 놀랍고 섬세한 무늬를 새겨놓지 않았던가? 가슴에 털이 잔뜩 난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한테는 회색 곰을 멋지게 새겨놓아서 가슴에 털이 꼭 곰의 가죽처럼 보이지 않았던가? 남자 팔에 여자 모습을 문신할 때는 정확한 위치에 실제와 꼭 닮게 새겨 팔의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여자가 살아나서 놀라운 고개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가? 청년이 말했다. 내 말은 아저씨가 지금 취했고 지금 말한 건 취해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조 씨를 모델로 쓸 수 있겠군. 내 등에 조 씨를 그려줘. 명색이 남편인데 등에 아내 모습을 새길 자격은 있는 건 아닌가? 조 씨를요? 그래. 들이올리는 아내 이야기만 나오면 청년의 두툼한 갈색 입술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떨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난 싫어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조씨, 제발 이 병을 들고 마저 마셔. 그런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질 거야. 이건 아주 멋진 생각이야. 내 평생 이런 멋진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무슨 생각이요? 저 친구가 내 등에 당신 그림을 그리는 것 말이야. 내가 그럴 자격이 없나? 내 그림을? 자, 그럼 누드로 하죠. 괜찮은 생각 같네요. 청년이 끼어들었다. 누드는 싫어. 젊은 여자가 말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드리올리가 말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들은 한 병을 더 나누어 마셨다. 청년이 말했다. 안 되겠어요. 문신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등에 그림은 그리겠어요. 목욕을 해서 씻어내지만 않으면 계속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2번 다시 목욕을 안 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겠죠. 안 돼. 드리올리가 말했다. 그렇게 해요. 아저씨가 목욕을 하면 아저씨가 내 그림을 높이 평가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걸로 아저씨가 내 예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확인하겠어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저희는 당신 그림을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오랫동안 씻지 않을 거야. 그러니 문신으로 해. 하지만 누드는 안 돼. 그럼 머리만 그리지 뭐. 못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 나한테 2분이면 배울 수 있다니까. 곧 알게 될 거야. 가서 도구를 가져올게. 바늘하고 잉크를 가져올게. 나한테 여러 색깔의 잉크가 있어. 자네 물감만큼이나 색깔이 다양해.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기도 하고. 말도 안 돼요. 잉크가 많다니까. 잉크가 여러 가지 맞잖아, 조씨? 그래요. 곧 보게 될 거야. 지금 가서 가져올게. 들이올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불안한 걸음걸이로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30분 뒤 들이올리가 돌아왔다. 다 가져왔어. 들이올리가 소리치며 갈색 가방을 흔들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문신하는데 필요한 건 죄다 이 가방에 들어있어. 들이올리는 가방을 탁자에 올려놓더니 활짝 열었다.
색색의 잉크가 든 작은 병들과 전기바늘이 나타났다. 그는 전기바늘에 플러그를 꽂더니 기계를 손에 들고 스위치를 눌렀다. 윙윙 거리는 소리가 났다. 기계에서 0.5cm쯤 튀어나온 바늘은 위아래로 빠르게 진동했다. 들이올리는 저고리를 벗어젖히더니 왼쪽 소매를 걷어올렸다. 자, 봐. 얼마나 쉬운지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여기 내 팔에 문신을 해볼 테니까. 그의 팔뚝은 이미 파란 점들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깨끗한 피부를 조금 찾아냈다. 먼저 잉크를 골라야지. 일반적인 파란색을 쓰자고. 그리고 바늘 끝을 잉크에 살짝 담근 다음, 자,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추세우고 피부에 거죽을 살짝 긁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기가 연결되면 안에는 작은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늘은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피부에 점을 찍지. 그럼 잉크가 안으로 스며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얼마나 쉬운지 봤지? 내가 여기 내 팔에 그레이하운드 그림을 그리는 걸 잘 봐. 청년은 흥미를 느꼈다. 연습 좀 해볼게요. 아저씨 팔에다. 그는 윙윙 소리가 나는 바늘로 드리올리의 발에 파란 선을 긋기 시작했다. 아, 간단하군요. 펜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느리다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네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준비됐어? 그럼 시작할까? 당장 하죠. 자, 여보, 일리 빨리 와. 그는 이제 열에 들떠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재미있는 놀이를 준비하는 아이처럼 비틀걸음으로 방을 돌아다니며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자네, 그럼 모델을 어디에 둘 텐가? 어디에 세울 거야? 거기 서라고 하지요. 화장대 옆에. 머리를 빗고 있으라고 하세요.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빗는 모습을 그리겠어요. 굉장해. 자네는 역시 천재야. 젊은 여자는 머뭇거리며 걸어가더니 화장대 옆에 섰다. 손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 있었다. 들이올리는 셔츠를 벗고 바지까지 벗었다. 팬티와 양말과 구두만 남았다. 그의 몸은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단단했고 하얀 피부에는 털이 거의 없었다. 자, 이제 내가 자네 캔버스야. 자네 캔버스를 어디에 둘 텐가? 늘 하듯이 이젤 위에 두어야죠. 미친 소리 마. 내가 캔버스라니까. 그럼 이젤 위로 올라가세요. 캔버스가 있을 곳은 거기니까요. 어떻게 올라가? 아저씨는 캔버스예요. 아니에요? 캔버스라니까. 벌써 캔버스 같은 기분이 드네. 그럼 이젤 위로 올라가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럼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를 안고 거꾸로 앉으세요. 서두르세요. 바로 시작할 테니까. 준비됐어. 기다리고 있다고. 우선 그냥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 뒤에 그림이 마음에 들면 그 위에 문신을 할 겁니다. 그는 넓은 붓으로 남자의 벌거벗은 등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으흐, 으흐. 들이올리는 소리를 지르더니 덧붙였다. 괴물 지네가 내 등뼈를 따라 행진하네 그려.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청년은 빠른 속도로 일을 했다. 물감은 옅은 푸른색으로만 살짝 칠했다. 그래야 나중에 문신을 할 때 성가시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일단 그림을 시작하자 청년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서 술마저 다 깬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손목을 뻣뻣하게 굳힌 채 팔로 짧게 잽을 뻗듯이 붓질을 하더니 30분도 안 되어 일을 다 끝냈다. 좋아, 다 됐어요. 청년은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여자는 소파로 돌아오더니 바로 누워 잠이 들었다. 들이올리는 깨어 있었다. 그는 청년이 바늘을 집어들어 잉크에 담그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어 등의 피부에 얼얼하면서도 간지러운 느낌이 바뀌기 시작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불쾌한 통증 때문에 잠은 잘 수 없었다. 들이올리는 느낌으로 바늘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눈으로 청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잉크를 지켜봄으로써 그의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눈앞에 즐겁게 그려볼 수 있었다. 청년은 놀라운 강도로 일을 했다. 그 작은 기계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효과에 완전히 빠져든 것 같았다.
새벽이 되도록 기계는 윙윙거렸고 청년은 일을 했다. 마침내 화자가 뒤로 물러나며 어, 끝났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밖은 이미 혼하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고 드리올리는 기억했다. 보고 싶군, 드리올리가 말했다. 청년이 거울을 들어올려 각을 잡았다. 드리올리는 목을 길게 뺐다. 이야! 드리올리가 소리를 질렀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그의 등 전체가 어깨뼈 꼭대기부터 척추 하단까지 색깔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황금색과 녹색과 파란색과 검은색과 주홍색. 문신은 아주 짙어서 마치 물감을 두껍게 칠한 것 같았다. 청년은 원래 붓질을 가능한 한 꼼꼼하게 따라가며 빈 곳 없이 빽빽하게 문신을 해놓았다. 등뼈와 어깨뼈의 돌출을 이용한 방법도 놀라워 마치 그 뼈들 역시 구성의 일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청년은 붓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 손놀림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끌어냈다. 그 초상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이 작품에도 숱인 작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뒤틀리고 일그러진 듯한 느낌이 듬뿍 담겨 있었다. 이것은 실물과 닮은 그림이 아니었다. 닮은 것은 모양이라기보다는 분위기였다. 모델의 얼굴은 모호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진녹색으로 중량감 있게 구불구불 붓질을 한 배경은 회오리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었다. 와, 굉장해. 그런대로 내 마음에도 드는 것 같네요. 청년은 뒤로 물러서서 비평하듯 그림을 살펴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요. 이 정도면 내가 서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바늘을 다시 집어들더니 오른쪽에 붉은 잉크로 자기 이름을 새겼다. 드리올리의 신장이 있는 곳이었다. 드리올리라는 이름의 노인은 황홀경에 빠져 화랑 진열장의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생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여겨졌다. 그 아이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더라?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돌아온 뒤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아 조씨에게 물어보았던 일이 기억났다. 도대체 꼬맹이 칼무코이는 어디에 있는 거야?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몰라요. 어떤 화상이 그 사람을 점 찍어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게 하려고 세례로 보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아마 돌아올 거야. 아마도 돌아오겠죠.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 뒤로 그들은 청년 이야기를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곧 그들은 선원이 더 많은 르아부르로 이사를 했고 사업은 더 나아졌다. 르아부르를 떠올리자 노인의 입가에 웃음이 감돌았다. 좋은 시절이었지. 두 전쟁 사이의 기간, 부두 근처에 작은 가게를 냈다. 안락한 집과 함께 늘 일이 충분히 있던 시절. 매일 서너 또는 5명의 선원이 찾아와서 팔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지.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 이어 두 번째 전쟁이 찾아왔고 조 씨는 죽임을 당했다. 독일인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그의 사업은 끝이 났다. 그 뒤로는 아무도 팔에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이가 너무 들어 다른 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대도시로 가면 좀 나아질까 하여 파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단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노인이 되어 앞길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말 구걸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달리 어떻게 연명을 해나간단 말인가. 그래, 그는 계속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저것이 내 귀여운 칼무크인의 그림이로군. 그렇게 작은 물건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기억을 휘저어 놓은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등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문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 그는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화랑 안을 살폈다. 벽에는 다른 그림들도 많았는데 모두 같은 화가의 작품인 듯 했다.
그림 사이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특별 전시회인 것이 분명했다. 드리올리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몸을 돌려 화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포도주색 두꺼운 양탄자가 깔린 긴 방이었다. 아,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 사람들은 그림을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깔끔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모두 손에 카탈로그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드리올리는 문간에 선 채 초조하게 두리번거리며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기를 끌어모으기도 전에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요? 검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통통하고 땅딸막한 몸집에 얼굴은 새하얗고 살이 많았지만 탄력은 없어 스페니얼 개처럼 두 뺨이 입 양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드리올리에게 바짝 다가서며 다시 말했다. 무슨 일이냐니까? 드리올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화랑에서 나가주시겠소? 나는 그림 좀 보면 안 되나? 나가달라고 했잖소. 드리올리는 버티고 서 있었다.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남자가 말했다. 자, 문제 일으키지 맙시다. 자, 이쪽으로 오시오. 남자는 통통한 하얀 손으로 드리올리의 팔을 잡더니 문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 연병할 손 떼라니까! 드리올리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긴 화랑 끝까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동시에 모든 머리가 방향을 틀었다. 놀란 얼굴들이 문간에서 소리를 지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복 입은 사람이 달려왔다. 이제 두 사람이 드리올리를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다지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얼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 우리한테는 위험이 없어. 알아서 처리하고 있잖아. 나한테도 있어. 드리올리가 소리치고 있었다. 나한테도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단 말이야. 이 화가는 내 친구였고 나한테는 이 친구가 준 그림이 있단 말이야. 미쳤군. 정신병자야. 완전히 돌아버렸네. 누가 경찰 좀 부르지? 드리올리는 재빨리 몸을 뒤틀어 두 사람에게서 빠져나왔다. 누가 저지할 틈도 없이 그는 화랑을 내달리며 소리쳤다. 보여주겠어. 보여줄게. 보여주겠단 말이야. 드리올리는 외투를 벗어젖혔다. 이어 저고리와 서추도 벗어버렸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벌거벗은 등을 볼 수 있도록 몸을 돌렸다. 자! 드리올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소리치고 있었다. 보여! 여기 있잖아! 화랑 안에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모두 드리올리의 행동에 눈을 빼앗겨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충격과 불안과 당혹이 엇갈리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문신이 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그대로였다. 색깔은 전과 다름없이 선명했다. 노인의 등은 여위였고 그래서 어깨뼈가 전보다 더 도드라졌다. 그 때문에 그림은 심하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주름지고 찌그러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맙소사! 진짜잖아! 이어 사람들은 흥분하여 웅성거리면서 앞으로 몰려나와 노인을 둘러쌌다. 틀림없어. 초기 화풍이야. 안 그래? 와, 환상적이야. 봐, 서명까지 있잖아. 그림이 쫙 펼쳐지도록 어깨를 좀 앞으로 굽혀 보십시오. 이게 언제 만든 겁니까? 1913년. 드리올리는 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1913년 가을이요. 누가 수틴한테 문신을 가르쳤습니까? 내가 가르쳤소. 그럼 그 여자는요? 내 아내요. 화랑 주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드리올리에게 다가왔다. 드리올리는 이제 아주 차분했고 무척 진지한 표정이었다. 입가에는 웃음까지 띄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그걸 사겠습니다. 드리올리는 그의 턱이 움직일 때 얼굴에 늘어진 지방이 함께 떨리는 것을 보았다. 주인이 말을 이었다. 제가 그것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산단 말이오? 20만 프랑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눈은 작고 검었다. 널쩍한 코에 두 콧구멍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만두쇼!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다. 저건 그 20배의 가치는 있어. 드리올리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입을 닫았다. 이윽고 그는 다시 입을 열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판단 말이오? 그는 두 손을 올렸다가 힘없이 양옆으로 떨어뜨리며 되풀이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맞아! 다시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었다. 저걸 어떻게 팔 수 있어? 저건 저 사람 몸의 일부잖아. 보세요. 주인이 바짝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죠. 우리 둘이서 이 그림을 놓고 계약을 합시다. 어때요? 드리올리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산단 말이오? 이걸 사면 어떻게 할 거요? 어디다 둘 거요? 오늘 밤에는 어디에 둘 거요? 내일은 어디에 두고? 아, 그걸 어디에 두느냐? 그래, 어디에 둘까? 어디에 두지? 자, 그러니까 주인은 통통하고 하얀 손가락으로 콧마루를 문지르더니 말을 이었다. 제가 그 그림을 가지려면 선생님도 가져야 할 것 같군요. 그는 말을 끊더니 다시 코를 문질렀다. 그 그림은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겠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1요. 하지만 별로 건강하시지는 않죠? 주인은 코에서 손을 내리더니 농부가 늙은 말을 살피듯 드리올리를 위아래로 천천히 살폈다. 마음에 안 드는군. 아주 솔직히 말하겠는데 이보시오.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가 물러선 곳은 키가 큰 남자의 품이었다. 남자는 두 손을 뻗어 드리올리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다. 드리올리는 두리번거리며 사과를 했다. 남자는 웃음 띤 얼굴로 드리올리를 내려다보면서 안심을 시키듯 샛노란 장갑을 낀 손으로 노인의 벌거벗은 어깨를 토닥였다. 낯선 남자가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혹시 햇볕을 쬐며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드리올리는 약간 놀라 남자를 쳐다보았다. 좋은 음식과 보르도의 좋은 포도원에서 나온 붉은 포도주를 좋아하십니까? 남자는 여전히 웃음을 짓고 있었다. 튼튼한 하얀 치아들 사이로 금빛이 번쩍였다.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듯 말하고 있었다. 장갑을 낀 손은 여전히 드리올리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요. 물론 좋아하지요.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요? 싫을 리가 있겠소. 몸에 꼭 맞게 맞춘 양복과 셔츠가 가득한 옷장도요? 보아하니 옷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드리올리는 상냥한 남자를 바라보며 나머지 제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혹시 선생님 발에 딱 맞게 특별히 제작된 구두를 신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소. 그런 구두를 원하십니까? 글쎄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발사가 면도를 해주고 머리를 다듬어 준다면? 드리올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통통하고 매력적인 아가씨가 손톱을 다듬어 준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침에 침대 옆에 종을 울려 하녀에게 아침 식사를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드리올리는 가만히 서서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 저는 칸의 브리스틀 호텔의 주인입니다. 제 호텔로 오셔서 제 손님으로 평생 호화롭게 안락하게 사시지요.
남자는 말을 끊고 노인이 이 기분 좋은 제안을 음미할 시간을 주었다. 선생님의 유일한 의무는 즐거움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제 해변에서 수영복만 걸친 채 손님들 사이를 걸어다니고 일광욕을 하고 수영을 하고 칵테일을 마시는 겁니다. 마음에 드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손님이 수틴의 이 매력적인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유명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와, 저 봐. 등에 1,000,000 프랑을 짊어진 사람이야. 이 제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선생님? 어떠신가요? 들이올리는 샛노란 장갑을 낀 키 큰 남자를 쳐다보며 여전히 의아했다. 이 사람이 농담을 하나? 우스꽝스러운 제안이로군. 그는 천천히 말하고는 덧붙였다. 그런데 진담으로 하는 말이오? 물론 진담이죠. 잠깐. 화랑 주인이 끼어들었다. 제 말 좀 들으세요, 어르신.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를 불러 등에서 피부를 떼어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드린 많은 돈을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등가죽도 없이 말이오? 아니, 아니죠. 왜 이러십니까? 오해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낡은 피부 대신 새 피부를 입혀드릴 겁니다. 간단한 일이죠. 그게 가능하오? 아무것도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오. 샛노란 장갑을 낀 남자가 말하더니 덧붙였다. 이분은 피부 이식 같은 큰 수술을 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소. 그러다가 돌아가실 거고, 그런 수술을 받으면 돌아가십니다. 내가 죽는다고? 당연하죠.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림만 떼어내고 끝날 겁니다. 맙소사. 드리올리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뒤편 어딘가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혹시 알아? 돈만 충분히 주면 저 노인네가 이 자리에서 자살을 해주겠다고 할지도 모르잖아. 누가 알겠어? 몇 사람이 낄낄거렸다. 화랑주의는 불안해하며 발로 양탄자를 문지르고 있었다. 이윽고 샛노란 장갑을 낀 손이 다시 드리올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서요. 남자는 크고 하얀 웃음을 내비치고 있었다. 좋은 데 가서 저녁이라도 들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죠. 어떻습니까? 시장하시죠? 드리올리는 미간을 찌푸리고 남자를 지켜보았다. 남자의 목은 길고 유연했다. 말하면서 뱀처럼 목을 앞으로 뽑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구운 오리와 샹베르탱 포도주 어떠세요? 남자가 말했다. 말에서 즙을 듬뿍 뽑아내 혀로 튀기는 것 같았다. 거기에 수플레 오마롱을 곁들이시면 부드럽고 거품이 많은 것으로 말입니다. 드리올리의 눈이 천장을 향했다. 입술이 늘어지면서 축축해졌다. 사람들은 이 가엾은 노인네가 정말로 입가에 침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리는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짙은 갈색으로 바짝 구울까요? 겉이 파삭파삭하게? 아니면 가겠소. 드리올리가 얼른 말했다. 벌써 셔츠를 집어들고 황급하게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었다. 기다리시오. 내 가리다. 1분이 안 되어 드리올리는 새로운 후원자와 함께 화랑 밖으로 사라졌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수틴의 그림 한 점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림 시장에 나타났다. 독특한 화풍으로 그린 여자의 얼굴이었다. 광택제를 잔뜩 바른 그림은 멋진 액자에 들어가 있었다. 그 소식을 듣자 몇몇 사람은 약간의 궁금증을 느끼면서 노인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했다. 그러다가 칸에는 브리스톨이라는 이름의 호텔이 없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그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던 통통하고 매력적인 아가씨가 그의 손톱을 다듬어주고 아침이면 하녀가 그의 침대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빌게 되었다.
어떠셨나요? 예술로 시작해 해부학으로 끝나는 이야기. 오직 로알드 달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 맞죠? 그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쉽게 잔혹함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탄과 착취의 경계가 분놀림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주인공 드리올리는 예술과 사랑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세상에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었습니다. 문명에 대한 어두운 농담이죠. 우리는 벽에 그림을 걸지만 소장품에 조금이라도 가치를 더한다면 그 사람의 존엄성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로알드 달은 단순히 사람에 대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그의 약함, 우리 영혼의 연약함, 즉 허영심, 갈증, 기억되고 싶은 갈망에 대해서 항상 글을 쓰는데요. 그리고 그는 옅은 미소와 함께 그러한 욕망이 지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로알드 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작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아름다움을 소유물로 바꿔버리는지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등에 100만 달러짜리 걸작 문신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 연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찾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